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위성 카메라는 지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서 정지해 있지 않고 빠르게 공전하면서 지구를 관측합니다. 먼 거리에서 지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작은 빛을 모을 수 있는 큰 직경의 특수한 거울이 사용되는데요. 오목한 형태로 빛을 모아주는 주경과 상을 맺게 해주는 부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 망원경과 원리가 비슷한 위성 카메라는 반사된 빛을 통해 지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성용으로 만들면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어요? 우리 별, 지구를 보는 특별한 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소재도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제작합니다. 우주에 올라가면 진공 상태에서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태양을 바로 맞으면 영상 100도까지도 올라가고 지구 반대편에 가면은 마이너스 10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와중에서도 가볍고 기능적으로 아주 열 변형이 없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 유리를 벌집 모양으로 파내서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80%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광학 거울 표면 가공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거울의 모양을 잡아주는 연삭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는 설계한 곡률 방향대로 앞면의 모양을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평면같이 보이는데 위에 냉각유를 치우고 나면은 그 면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설계된 모양으로 깎아내는 것이 연삭 과정의 핵심. 오목 모양으로 빛이 잘 모일 수 있게 하고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오차로 가공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기간만 2달이 걸립니다. 만약에 깎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이 기준면보다 더 많이 깎으면 전체를 다시 깎아내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거울 소재 자체가 온도에 따라 수축 평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연마하는 재료가 자체도 온도에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마하는 환경은 24시간 온습도가 일정해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다 맞아야 우리가 초중밀급 우주용 거울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 가공 작업이 끝나면 박사 잘 돼가. 모양이 제대로 깎였는지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연마하기 전 단계인데. 지금 이 터치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 표면의 특정 한 점 한 점을 다 측정을 하는데요. 그때의 X, Y, G 좌표를 모두 얻어서 이 표면 형상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수동으로는 10x10 정도의 그 해상도를 가지고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좀 더 정밀한 형상 측정을 위해서는 30x30, 대략 900포인트 이상의 형상을 측정을 해서 가공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좌표를 찍어서 3차원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유는 광학 거울의 표면을 동그란 구면이 아닌 비구면으로 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위성 카메라는 상을 잡을 때 구면이 아닌 비구면 광학 거울을 사용하는데요. 곡선과 곡면의 힘이 일정해서 제작에 용이한 구면 거울은 상이 정확하지 않는 반면 상을 선명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형태의 비구면 거울은 곡선과 곡면의 힘이 일정하지 않아 제작이 어렵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확산된 초연결 사회에서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사회 활동을 연결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전 세계 81억 명의 인구와 750억 개에 달하는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데요. 디지털 주권이라는 최근의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최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한 기업의 플랫폼 마비 사태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 재난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디지털이 극대화된 초연결 사회에서 경제,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던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과거 작은 네트워크 장애나 순간적인 통신 장애 등으로 끝났던 문제가 이제는 일상 전반은 물론 안보,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대전환, 이런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제 네트워크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그런 현상 또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플랫폼 마비 사태와 같은 형태가 이제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서비스가 마비가 됐을 경우에 다른 서비스들 또는 다른 사회 분야 또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좀 번져가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재난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위협이며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넘어 도약의 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특정 기업의 서비스 중단을 넘어 디지털 주권 그리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더욱 고민하게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능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달려왔던 디지털 대전환이 이제는 안전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었는데요. 연결을 넘어 단절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디지털의 역할이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디지털 재난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안전에 대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안전 서비스 또는 재난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한다라거나 빠르게 대응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하나의 서버가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제2, 제3의 백업 센터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제 즉각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네이처의 표지까지 장식한 김봉은 교수. 세밀한 관찰력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빛을 발한 이후 비행체 역할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데요. 삼차원 무동력 비행체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회로 자체가 이제 비행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전자 회로가 날아다니면서 날개가 달린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정보를 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GPS라든가 공기 오염도 측정 센서라든가 다양한 회로를 마이크로플라이에 붙일 수 있습니다. 설계한 프로펠러 모양대로 만들기만 하면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비행체가 되어 공기 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안에 지금 이 실험은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전자 회로를 이제 3차원 무동력 비행체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소자에 얼마나 빛이 잘 들어오는지를 보는 건데 이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오염된지에 따라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환경이 얼마나 오염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험 측정은 잘 되고 있어요. 미세먼지 챔버 한번 덮어볼까요? 네. 아까 없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캐패시터 차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죠, 저희가? 측정된 거죠? 약 2배 정도 더 차이 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 포토 디텍터와 슈퍼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간단한 회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발달되면 pH라든지 다른 정도의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회로를 또 개발할 계획입니다. 각 환경에 맞는 소자를 비행체에 결합하면 환경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측정기와는 달리 현상이 발생하기도 전에 투입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편 김봉은 교수팀은 완전히 새로운 소재의 초소형 비행체도 개발 중인데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차원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녹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소재는 지난번에 저희가 썼던 그 생분해성 고분자 그건가요? 물에 녹아 없어지는 친환경 소재의 비행체랍니다. 이제 센서가 자연에서 분산돼서 자연 어떤 오염도를 측정하는 건 좋은데 그 센서 자체가 또 오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서가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는 그 센서 자체도 스스로 없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는 마이크로 비행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3000 마이크로 비행체 한번 넣어볼까요? 네. 없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분해 방식과는 달리 금세 녹는 모습. 회수가 어렵다는 초소형 비행체의 단점을 넘어서고 있죠. 신소재 공학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워낙 좀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제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약간 융복합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테슬라의 등장 이후 11년이 지난 2023년. 올해 약 700만 대 판매를 예상하며 세계 전기차 시장의 열기는 지난해보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판매량 410만 대를 기록하며 자동차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하였다.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가 이제 북유럽 쪽, 특히 이제 노르웨이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50% 이상,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거의 80% 이상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39만 4천 대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700만 대 중 전기차를 362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1세기가 되면서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고갈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150년의 역사를 가진 내연기관 자동차는 서서히 전기차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환경부처 장관은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휘발유, 디젤 엔진 장착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연기관차가 구동할 때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이 배기되는데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82억 톤이며 그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달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폭우, 폭설 등의 이상기후는 인류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전기차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얘기가 있습니다. 탄소를 이제 줄여야 됩니다. 카본 제로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고요. 연료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전 세계 석유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석유화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많은 분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M사는 2030년, V사는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스페인과 독일을 비롯한 해외의 국가들 역시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의사를 밝히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전기차 판매의 41%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세계 5위 기업인 우리나라 H자동차 그룹은 차차 디젤 엔진 개발과 생산은 중단하고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감과 동시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30년에는 2,700만 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를 기록할 것이고 2040년에는 5,700만 대로 증가해 자동차 시장 점유율 약 54%를 차지하며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소리가 전달되는 중추신경계 회로를 이제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소리가 달팽이관까지 왔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많은 그 중추청신경계 구조물이 이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우획에서 상올리브핵, 그리고 뇌간의 여러 가지 그 중추청신경계 구조물들,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1차 청각피질까지 가는데 많은 이제 구조물들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청각피질에서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것은 와우획에서 뇌간 쪽으로 올라갈 때, 상위 청신경계로 올라갈 때 중추신경계 교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왼쪽으로 들어온 신경나발이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으로 들어온 소리는 왼쪽 청각피질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소리 자극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청신경계가 그만큼 일을 못하겠죠. 청신경계 활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하면 기계도 녹이 슬죠. 그것처럼 신경계도 일을 안 하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경계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가소성 변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는 일을 한다던가 청각피질에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난청이 굉장히 그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청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럼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리는 들려요. 근데 웅웅거리기만 하고 말소리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소리가 인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청신경계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적 MRI라고 해서 신경의 활성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MRI를 찍어보면은 소리 반응에 대해서 그 원래는 그 소리를 처리해야 되는 중추신경계 구조물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이나 다른 자극에 대해서 활성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퇴행성 변화와 그리고 가소성 변화,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신경계의 비고전적인 경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청각 피질을 포함하는 고전적인 중추청신경계 구조물을 거치지 않고 소리의 자극 자체가 직접적으로 해마나 편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해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더 많이 깊게 이제 난청 자체가 인지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깜짝이야. 진짜 놀랐어요. 놀랬죠? 네, 놀랐습니다. 아니, 예. 현준 씨, 이 소리, 지금처럼 깜짝 놀랄 수 있는 소리도 있고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물체가 진동을 했을 때 그 진동이 공기를 타고 우리 귀까지 도달해서 우리 뇌가 그것을 소리구나 라고 인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 이걸 우리가 소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소리가 빨라서 공기로 전달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물체가 진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귀로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리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와, 소리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듣고 있어서 뭐 그냥 들리겠지 이랬는데 여기에 과학이 정말 많이 접목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뭐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소리, 것들인데 물소리, 바람소리 뭐.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정의된 개념이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이런 소리의 개념을 우리가 쉽게 좀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리 굽새라는 아이템이에요. 소리 굽새. 예. 사실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잠깐만. 옆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소리 굽새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망치가 있고 네. 여기 지금 굽새가 있죠. 네. 이 굽새를 제가 이 망치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약간 띵하죠. 이거 방송 끝났을 때 나오는 그 소리 같아요. 오, 그 소리 같죠? 네. 프로그램 다 끝나고 한 새벽 2시나 맞아요. 3시나 이 소리. 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네. 우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리 굽새가 이런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 특정한 형태 중에 가장 중요한 형태는 이 높이인데요. 이 높이에 따라서 얘를 때렸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특정한 진동수가 있어요. 그 진동수를 여기 지금 소리 굽새 안쪽에 있는 이런 여기 지금 통이 있죠. 울림통. 마치 악기와 같이 울림통이 있는데요. 이 울림통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바깥의 공기 중으로 확산시켜서 우리가 소리를 들릴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소리 굽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왜냐면 이걸 침으로써 안에서 소리가 나간다라는 게 진짜 이 자체로만 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네네네. 자,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에 1명은 이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뜨는 그림의 숫자를 맞춰보세요. 15로 보이셨나요? 이거 누구나 다 똑같이 15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건 뭘로 보이셨나요? 정답은 8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색각 이상자는 5로 읽거나 아예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자세히 보세요. 정답은 48입니다. 자, 혹시 13으로 보이시거나 아예 안 보이시면 색각 이상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고 선을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 스타트 지점에서 엔드 지점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자, 다들 연결하셨나요? 색각 이상이 있다면 이 연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록 색약은 왜 생기는 걸까요? 색각 이상 중 정록 색약은 말 그대로 적색과 녹색을 보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색깔을 자세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망막 위에 존재하는 약 700만 개의 원추세포 덕분인데요. 원추세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L원추세포, M원추세포, S원추세포로 적색, 녹색, 청색 원추세포로도 불립니다. 이 세포들은 각기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며 수용체들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생명은 모든 원추세포에 이상이 생겨 흑백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고 L과 M의 원추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정록색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각 이상은 여자보다
남자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남자는 약 9%, 여자는 1% 미만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색각 이상은 X 성염색체 열성 유전인데요. 남성은 XY, 여성은 X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가 하나인 남성은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발현, 여성은 XX 2개 다 이상이 있어야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성의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자가 테스트니까 정밀한 테스트를 원하시면 안과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야, 저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그 마스코트처럼 흑도루미가 돼 있구나. 아니, 어마어마해요. 정말 좋아요. 새도 크고 엄청나게 멋있어요. 흑도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16,000마리에서 18,000마리가 남아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조류인데요. 순천만엔 같은 경우에는 흑도루미들이 좋아하는 갯벌, 잠자리가 있고 주변에 안전하게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먹이터가 있습니다. 흑도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로서 행운, 행복, 가족애를 상징합니다. 이 서식지에서도 보면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알뜰하게 어린 새를 챙기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신년이 되면 이런 흑도루미를 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그리고 좋은 기운을 받아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몸은 까맣네요. 어우, 멋있다,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저. 야. 근데 생각해보면은요, 이게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을 것 그럼 같거든요, 당연하지, 사실. 있었겠지. 어떠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생태 수도잖아요. 네네.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생태가 밥 먹여주냐? 사람도 먹고 살는데 뭔 새 새끼까지 먹여 살리냐고 전봇대를 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생태가 경제를 견인한다고, 경제를 땡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순천만이 제가 시장 처음 시작할 때 그 네. 아름다운 순천만 13만 명밖에 안 왔어요, 관광객. 네네. 전봇대 뽑고요. 3년 만에 얼마 갔냐? 300만으로 늘었어요. 몇 퍼센트? 13만에서 300만이요? 300만. 그러니까 뭐야? 식당 잘 돼, 택시 기사분들 잘 돼. 그렇죠. 다 잘 식당 되죠. 잘 되니까 거기 취직도 돼. 그렇죠. 또 새 많이 오니까 거기에 먹이 주는 일터 생겨. 일자리 창출에 관광객 유치에. 와. 그러면 누가 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네. 이게 생태를 얘기하지 않고는 도시 자체가 안 돼요.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생태 수도라고 얘기하는 그럼요. 수도는 맞지. 생태 수도는 우리 순천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